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여자, 엄마와 딸. 그러나 싸게 틀렸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최악의 상황. 나 엄마 딸이잖아. 과연 두 여인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요즘 장마철이고 네. 조금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맞아요. 보복 운전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딱 자기 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걸 약간 참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욱해가지고 그렇죠. 막 앞에 가서 다시 막고 네. 막 옆으로 협박하듯이 막 공격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차들도 운전하던 차들이 다 위협을 느끼고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그 옆에 타고 있는 나도. 사실은 남편감을 고를 때 운전하는 거 좀 보고. 맞아. 난 그게 제일 중요한 진짜 거야. 중요해요. 그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정적으로 진폭이 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평상시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중요해요.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사람들 저도 많이 진짜- 경험해봤는데 완전 변신을 하고 큰일 나요. 막 욕을 하면서 난리를 쳐서 너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은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쫓아가서 안 그러면 또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잘 해결 못해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 뭐 러시아올 때 많이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서울이요.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1등인 나라고요. 어떤 경제 상황이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항상 이렇게 간당간당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대로 배출이나 해소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같은 차가 많으면 누구든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그게 바로바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막히는 게 끝도 없이 보이는데 끼워달라고 손 한 번 드는데 안 끼워주죠. 네, 나도 집에 네. 가야 되는데. 그럼 뒤에서 보면 딱 그 조직적으로 폭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의 차로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한테 보복운전 살짝 당해본 적 있었어요. 진짜 무서워서 100km 돌았는데 60km로 뒤에서 이제 계속 뒤로 멀어졌죠. 그랬더니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큰일 무서웠어요. 날 뻔했네. 생명의 위협. 이 보복 운전도 정말 심각한 범죄 상황이에요, 그렇죠? 보복운전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그러니까 형법이 아닌 상태를 처벌이 이제 돼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벌의 조항도 미약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규정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갖고 형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적용되는 조항이라든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차를 흉기를 보는 겁니다. 차 자체를. 차 자체를 흉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보복을 당했을 경우는 스마트폰에 국민제보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어허. 거기다가 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이제 그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하시면 첨부해서. 예. 오늘 사건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여인이 최악의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름 박미희, 나이 41세. 맞죠? 지금 조사가 시조군요. 당시 상황이 어땠죠? 자고 있었어요. 범행 도구가 어머머, 설마 왜? 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 사람? 후회하진 않아요. 응? 나를 낳아준 엄마라고 해도요. 엄마예요, 그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살해한 여인. 어머, 어머. 그녀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너무 힘들다 이거. 왜안 쓰지?
안 써요? 저 벌써 두통이 찾아왔네. 저 비명 소리가. 그리고 아니 그냥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말하자면은 76세인 홀어머니를 41세인 친딸이 야구방망이를 통해서 그 살해한 후에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제 경찰에 강도가 들어갔고 어머니를 살해했다, 달아났다, 이 거짓 신고까지 한 사건이고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가보면 이상한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그럼 이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의심한 후에 취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시인을 하게 되는. 너무 잔인한 이제 방법 때문에 지금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데 이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가요? 사건 당시 피의자의 태도가 너무 침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피가 튄 옷을 갈아입고 바로 경찰로 전화한 게 아니라 114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전화를 물어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죄의식이 없다, 예. 뭐 이런 걸 하는데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다, 이거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진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내가 살해를 했어요. 근데 살해하는 과정에 내 손가락을 다쳤어요. 네. 너무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게 자기가 중심인 거죠. 이게 진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형태고,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저 지금 VCR에 나온 치조받는 장면을 봤을 때 죄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까요? 공감 마스터는 저희처럼 막 놀라진 않으세요? 공감이 간다고 하셨죠? 네. 어떤 면에서? 저희 어머님 나이세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근데 나랑 이렇게 모든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이 좀 비슷해. 네, 근데 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인과응보 자초한 일이라고 그러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생의 반 이상을 어머니를 죽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의 근본이고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고 어머니는 나랑 동일시가 돼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는. 근데 내 인생에서 분리해낸다는 거는 뭐냐면 나한테 가장 큰 고통이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뛰어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 못 버티고 이걸 떼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왜 저렇게 극단의 상황까지 갔는지를 이제 저희가 좀 추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녀 사이에 얼마나 도대체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이가 틀어졌길래 저기까지 갔는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사건 기사나 이런 걸로 많이 접해봤을 때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딸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해왔는데 그거를 엄마가 엄마가 알고도 있었는데 간과한 거예요? 그걸 날 보호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그런 사건들도 현영 많잖아요. 씨가 말씀하신 게 일리가 좀 있는 게 아버지에게 뭐 여러 가지 학대, 뭐 성적 학대를 네네. 당한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할 정도면은 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감정의 고립이 있다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학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들거든요. 아니면은 네. 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이제 너무 이제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너무 오랜 기간 병수발을 네, 들어온다? 너무 이제 아니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제가 자주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유산상속에 대한 특히 이제 가해자가 딸이다 보니까 아마 남자 형제와 좀 차별을 많이 받았다라든지 뭐 그런 일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을 하나도 딸에게는 안 줘서 예. 딸이 그거에 약간 요즘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그런 일들도 근데 있으니까 그건 법적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소송을 하면 유리분 소송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신 마스터가 오늘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잇네요.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약간 너무 힘든 게 조용히 뭐 약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 때문에 감히 추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6인의 마스터가 추리한 사건의 내용. 아버지의 성적 학대를 방관한 엄마에 대한 복수는 아닐까? 엄마의 존재 자체가 딸에게는 고통이자 장애물이었던 것일까?
치매에 걸린 엄마를 간호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유산 상속 문제에서 남자 형제들과의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배 교수님, 첫 번째 단서는 어떤 물건인가요? 딸이 느끼는 감정. 딸이 느꼈어요, 감정이요? 네. 어머니한테? 삶을 쭉 살면서? 그렇죠. 딸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는 우리 황석정 네. 공감 마스터께서 직접 한번. 가지고 올게요. 사건이 중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니 이게 사실 없었어야 되는 사건이어서 이거 이걸로 막 이렇게 거진 띄었어. 보통 다스서 이 정도면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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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걸 사죠. 버리죠. 딸이 자라면서 느낀 감정? 잠깐만, 나 생각했어. 저 어렸을 때 핸드크림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이제 겨울에 손 트니까. 걸레 이렇게 집에서 엄마 도와드리느라고 오, 걸레 착했다. 빨고 나면 착했어요. 네, 거치면 한땐 착했어요. 그땐 착했어요. 자기 자랑인가요? 그래서 너무 이걸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정도로 약간 신데렐라처럼 온 엄마가 집안의 집안일을 집안일을 다 손이 많이 거칠었겠다. 혼자 했어야 뭐 이런 됐던 거.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을 많이 했구나. 네, 혼자 신데렐라처럼 외롭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보통 딸의 핸드크림이면 엄마가 딸 바디크림, 핸드크림, 뭐 딸의 물건들을 사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는 속옷도 사주고. 근데 이렇게 찌그러지고 다 썼는데 이러면 엄마가 잘 뭔가를 안 사준 거 아니에요? 챙겨주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안 사준 거에 소지품. 반증이다. 근데 나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 이게 찌그러져 있는 게 이게 많이 써서 찌그러진 게 아니라 찌그러뜨린 거야. 이거 찌그러뜨린 거죠. 맞거나 던지거나. 그러면 이게 분노거든, 이거. 핸드크림에 대한 분노를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 약간 열심히 일만 일을 했고 많이 시켰다고. 거기 속상해서 핸드크림 다 바르고 핸드크림 좀 발라도 통으로 던지고. 저 또 하나 생각났어요. 약간 이 정도 쓰면 이제 버리는데 구태여 이게 단서로 올라왔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 좀 힘들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 아닐지. 일단 첫 번째 단서 VCR입니다. 네.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난 박미희. 오빠와 남동생은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형제들과 달리 지방대학을 중퇴한 그녀는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였다. 우리 큰아들 한약 잘 받았어? 그래,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니까 아들만 신발이 위한 어디 갔지? 어머니셨구나. 네, 뭐 엄마, 구두가 없어. 구두? 아이, 잠깐만. 또 닦아놨어? 그럼 우리 아들 신을 신발인데 신어라. 우리 아들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 꼭 붙는 거야. 알았어, 엄마. 나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요. 어이구, 그것도 회사라고? 너무 하셨다. 두 아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했던 엄마. 그러나 딸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지방대학 법학과를 중퇴한 후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건물 미화원으로 일했던 그녀. 사회적으로 성공한 오빠와 남동생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다. 아이고. 내 손 같아. 그래서 저기 그래서 핸드크림이에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것도 정리해 놔라. 엄마 너무하셨다 저건 좀. 40이 넘도록 독립하지 못한 채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녀. 집안일도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다. 아니, 이걸 네가 왜 써? 뭐야? 아들 주려고 산 거예요? 엄마. 오 마이 갓. 우리 아들 요즘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번엔 꼭 합격하는 거야. 네, 엄마. 변리사 시험을 앞둔 남동생을 극진하게 챙겼던 엄마. 엄마에겐 항상 아들이 우선이었다. 자기가 산 건가? 그러니까 옛날 추억의 물건이 아니고 지금 요 전에 있었던 현실에서 썼던 물건들이구나. 어쩐지. 엄마의 차별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점점 쌓여만 갔다. 참. 요즘도 저렇게 아들, 딸을 차별하는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겠죠. 아직쯤 좀 근데 예전 같이 다들 막 아들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더 속상할 것 저 같아요. 나이 때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직은. 저 아는 후배들은 딸 하나 더 낳으라고 형 그래, 딸 한 번 요즘엔 낳으라고. 요즘 딸이 많이 더 변했지. 좋다고 세상이 약간 바뀌었는데 바뀌었지. 이 사건은 남동생, 뭐 오빠랑 오빠가. 차별을 당해서 피의자가 좀 그런 게 쌓여간 거잖아요. 심지어 아들한테 핸드크림을 발라주는데 정작 본인한테 너무 차별이 심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인 저 핸드크림은 엄마가 남동생과 피의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난 물건인 거네요. 지금 이 피의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남일녀 중간입니다. 이제 오빠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와갖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엄친아인 거죠. 그 피의자의 4살 어린 남동생은 네. 같은 학교에 오수 끝에 오수요? 합격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아까 시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변리사. 온통 어머니의 그 관심이 동생한테 돼 있는 거였고 피의자는 뭐 지방에 있는 법대를 중퇴하고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계속 자신만 무시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뭐 10여 년 전부터 병적인 어떤 뭐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다 이렇게 무시라고 구박을 했던 걸까요? 뭐 사실 뭐 남동생도 엄마가 평소에 누나를 많이 좀 무시를 했고 과거에 돌아가신 그 이 피해자의 아버지도 역시 네. 일정 정도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사건에서 막내 동생이 오수만의 명문대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해자도 조금 더 공부해서 좋은 데를 가보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워낙 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거죠. 그랬던 거죠. 예전에는 엄청 아들을 옛날에는 많이 뭐 챙겼어요.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게 가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은 거의 아들에게 줬던 게 현실이었었죠. 그게 완전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남성 마스터들은 내가 남자여서 아들이어서 이렇게 혜택 받다 이렇게 느낀 건 없어요? 저는 근데 의외로 아들 하나고 막내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없어요. 되게 인정받았잖아요, 집에서. 그거에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갖다 벌어다 드리니까. 근데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게 혜택이었다고 그래, 취급하지 혜택인지 않죠. 그럴 수 모르고 있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죠. 잘 몰라요. 아들이라서는 아니라 큰 아들이라서 받은 혜택은 있네요. 동생이 저랑 이게 신체가 틀려요. 걔는 엄청 커요. 키는 한 2, 3cm 큰데 덩치가 되게 좋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걔는 몸이 되게 좋았는데 제 기억나는 게 제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겨울에 춥다고 전기장판을 해줬는데 제 동생은 덩치가 좋으니까 얘는
열이 많을까 봐서 안 사줬거든요. 전기장판을? 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저랑 술 먹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런.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네, 저 그러네.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차별받은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막내딸로서 차별받은 기억들이 하나도 이제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네, 이제. 떠올라요. 진짜 많이 떠올라요. 이제 대표적인 게 오빠도 밥을 많이 먹고 저도 밥을 많이 먹는데 초등학교 전부터 밥을 3그릇씩 꽉꽉 채워 먹었거든요. 한 끼에? 네, 너무 맛있고 밥이 너무 좋은데 이제 계속 살이 쪄가니까 엄마가 오빠 밥그릇은 절대 빼앗지 않잖아요. 남자 많이 먹어도 되니까. 근데 저는 먹고 있으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밥그릇을 빼앗아 가시고 그러니까 말끝마다 남자애가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신데 자주 이제 여자애가 왜 그래? 넌 동생인데 왜 그래?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졌던 거 있어요. 그런 교육 과정은 좀 양육 과정은 좀 잘못된 그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다이어트 시켜주신 밥을 거는 너무 많이 드셨어. 그대로 계속 먹었었어 봐요. 예. 야, 이게 남녀 차별도 있지만 둘째 컴플렉스까지 같이 있는 거 같네. 이 둘째가 가운데 껴서 맞아. 이게 보통 그 아이들이 많은 집들은 가운데 낀 그 형제들이 조금 피해를 보죠. 저희 주변에서 삼남매를 두거나 뭐 남매를 두거나 했을 때 보면 첫째는 기대치가 있고 처음 태어난 아이여서 막 공을 들이고 막 신경 많이 쓰는데 둘째는 첫째 키우는데 신경 쓴 것만큼은 신경을 또 못 쓰게 돼요. 둘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다 느끼는데 여기에 또 셋째까지 태어나 버리면 거기다 뭐 아들, 딸인데 아들을 좋아하는 집안이면 정말 많이 소외감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사람 유전자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할지. 근데 자기 위치가 자리가 정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책임감이 강하죠. 첫째가. 책임감이 맞아요. 강하고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예. 막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막내한테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거든요. 저는 막내인데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면은 아빠가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언니는 첫째라고 좀 엄하게 대하고 오빠는 아들이라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대하셨는데 저는 막내에다 딸이잖아요. 그건 되게 예뻐하고 막 재울 때도 배 위에 올려놓고 아빠 배가 좀 나오셨는데 숨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자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둘째 같은 경우에 가운데 껴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존 본능이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래에 또 눈치를 보고 요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잘 아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눈치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둘째들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성공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째 아이의 숨은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 형제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난 경우 뭐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52%도 다 둘째였다. 뭐 링컨도 둘째였다고 하는데요. 공감 마스터 하나 보네. 근데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막내인데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잘하거든요. 그 어쨌든 이 저기 따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같이 살았던 것도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이 왜 독립을 못한 걸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른이잖아요. 작은 돈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서름을 받고 오빠들한테 받으면서도 의존적이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신이 분리될 만큼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게 어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황석조 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피의자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고요. 발달을 못했다는 예, 이게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춘기예요. 이때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급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달급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몹시 크고요. 아직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딸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숙이 전혀 정신적 성숙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피해자는 친구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제대로 된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는 더 생각도 힘든 못하는 거고요. 예. 근데 황석정 씨도 삼남매. 그쵸? 예, 전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둘째죠. 둘째인데 저희 오빠가 있고요. 네. 제가 있고 바로 한 살 터울로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니까 터울이요? 아들, 딸이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니 힘드셨겠다. 예, 저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둘째의 서름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게 심하냐면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이. 기억이 블락킹 당인 거죠? 국민학교 때까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런 심지어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슬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아빠도 뭐 힘들고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서 엄마도 일을 나가고 하니까 네가 2-3살 때부터 아기를 업고 다녔는데 동생을 동네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올 때까지 돌보고 있는 거예요. 2-3살인데 아기를 아기 하나를. 그러면 엄마가 돌아오면은 엄마 이제 먹을 거라든지 뭐 엄마 애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도 똑같이 못 받았는데 둘 다 이렇게 막 안아달라고 울더래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때리고 동생을 안고 먹을 게 있으면 나를 때리고 동생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어머님도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둘이 떼쓰고 울면 미쳐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둘째인 나한테.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네가 그래서 애정을 못 받아서 네가 굉장히 힘들게 아마 자랐던 것 같다고 마음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하시고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건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네네. 걸로 그런 식으로 푸시는 방법밖에 그래서 없어요. 어머님이랑도 너무 화해 잘하고 괜찮아요. 되게 행복해요. 행복한데 평생 제가 그 장막은 안고 가면서 그걸 해결해야 돼. 핸드크림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며 손 성할 날이 없었던 그녀. 하지만 아들만 위하는 엄마는 사소한 핸드크림까지도 딸을 위해 챙기는 법이 없었다. 핸드크림은 엄마의 차별에 대한 딸의 서운한 감정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피의자인 딸의 그 소망을 담고 있는 단서라고 해요. 소망이요? 예, 예. 이거 추리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짠하겠네요. 두 번째 단서는 우리 박정훈 씨가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그러신가?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러시네. 아침 왜 이게 세트? 소망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죠? 뭐 이렇게 이런 공예를 꿈꿨나? 이런 종류의 아니면 도자기 커피 한 세트를 잔의 싸가고 여유? 싶었다.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커피 한 커피 잔에 한 잔의 여유?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하루에 신데렐라 커피 같이. 한 잔. 이게 연애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연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카페.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차 한잔 하실래요? 생활고도 술 한잔 있고 하면서 바리스타. 바리스타도 바리스타. 괜찮아요. 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하는 일 말고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바리스타로서 뭔가를 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아주 그래서 조금만. 바리스타를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엄마한테 학원을 끊어달라 그랬는데 학원비를 안 주신 거예요. 차를 같이 마시잖아요, 보통. 저 티타임이라고 해서 티타임. 근데 이게 있으니까 되게 외로운 것 같아. 이게 딱 이렇게 한 잔만. 혹시 저 집에서 밥 먹을 때 저렇게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면 겸상한 밥상을 겸상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뜨려. 왜 그 양반집 나오면 막 상에서 먹으면 이쪽 되게 소박하게 조그만 상에 서서 먹을 쭈그리고 수도 앉아서 있어. 먹든지 옛날 부엌에서 드라마, 먹든지 옛날 이런 드라마. 것처럼요. 겸상하고 싶었다가 소망이에요? 어른들 드셨던 거 남은 거 남은 걸로 밥 그걸로, 비벼 먹고 예. 분위기상 거의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VCR 보시죠. 엄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오며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10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던 그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범행을 저지르기 1년 전부터 약을 끊은 상태였다고 한다. 우울증. 우울증 오지. 가족 모두 모인 거 참 오랜만이다. 그지? 형님 잘 계셨어요? 공부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 애미가 있어서 더 좋은 거다. 맞아요. 그래, 요새 회사 생활은 어때? 예, 뭐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 그래도 맞네. 겸상이 안 하네. 지내한다. 예, 응, 열심히 그래, 할게요. 그래. 커피 좀 마셔. 그래. 어머니 커피 드시. 가족이 모인 자리에 그녀는 쉽게 끼어들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채 고립되어 갔다. 삼박자 커피를 좋아하잖니? 무슨 뜻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 커피 좀 타와라. 못 들었니? 커피 좀 타오라니까. 뭘 해도 저렇게 굼떠. 그러니 공부도 못했지. 아이고. 에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어머, 아이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살지. 엄마의 푸념 섞인 혼잣말을 들은 그녀. 그 차가운 말 한마디는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게 많이 들었을 거야. 왜 진짜. 같은 여자인데 딸한테 왜 그랬지 엄마? 진짜 난. 아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무시해왔던 엄마. 그녀가 억눌러왔던 분노는 강한 사리로 변했다. 뭐야? 야구 패드를 산 거야? 이거 주세요. 설마? 아, 야구방망이요? 아들 사주시게요? 아들 사주시게요? 더 마흔 하나니까 그렇게 보이죠. 3만 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거부당했다는 분노로 인해 충동적으로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박미희. 그러나 아우, 다시 왔네요. 환불. 환불해주세요. 환불이요? 뭐 내적 갈등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아들. 저녁 챙겨 먹었어? 그래. 사랑한다.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그녀. 엄마 커피 한 잔 해요. 엄마 괜찮아요?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쩌다 내가 저런 애를 낳았는지. 엄마!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항상 무시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몰라서 물어? 네가 오빠하고 동생처럼 공부도 잘하고 말만 잘 들었어 봐. 내가 그냥 무시해? 네가 무시할 짓을 했잖아. 내가 무슨 무시당할 짓을 했다고 그래요? 나도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엄청 애썼어. 나도 나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너 말 잘했다. 애쓰는 게 그 모양이니? 노력하는 게 그 꼴이야? 참 대단하네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엄마 딸이잖아. 딸! 넌 싹이 틀렸어. 넌 근성이 없다고. 네가 문제야. 에휴, 너만 없었으면 우리 집엔 걱정할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녀를 향한 엄마의 무시와 외면은 달라지지 않았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갈수록 더 가슴에 비수가 되고 넌 하는 말들. 필요 없는 인간이야. 죽어버려.
결국 다시 범행을 결심한 그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죽어버리라고? 학력이란 잣대로 자식을 평가하고 차별했던 엄마. 엄마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그녀는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엄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홀로 커피를 마셨던 박미희. 진짜입니까? 네, 실제로. 그녀는 범행 후에도 모든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며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차별과 무시는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를 살해할 만큼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걸까. 손 떨려. 나 너무 손 떨리고 있어. 약간 저 때 감정이 내 삶에 되게 큰 방해물을 제거한 느낌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뭐 고요할 것 같아요. 고요할 거. 굉장히 고요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몇백 번쯤 속으로 생각했었을 거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친모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뭔가를 또 이렇게 상징할 수 있나요? 가족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였었던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범행을 하고 나서. 그렇죠. 나도 여기에 가족이고 내 존재감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영화 하녀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도연 씨가 그 주인이 없는 집에서 우아한 모습을 하면서 그 주인이 없을 때 자기가 그 행세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뭇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날 거부했으니까 엄마를 이렇게 해놓고 엄마랑 같이 커피를 마시는 거야. 이런 느낌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야구방망이를 사러 바로 전에 피자 한 판을 혼자 그냥 다 사다 먹었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피자 한 판을 사다가 먹을 때 못 꼈다. 그렇죠. 못 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 한 조각 주기도 아까운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공허한. 이게 그러니까 이 커피 한 잔의 의미는 피해자가 가족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었던 걸 대변하는 물건이죠. 그렇죠. 피의자가 실제로 이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이라는 말 때문이라고 경찰 조사 결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제 미웠을까? 느낌에는 이 아버지가 그런 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약간 그런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는 아들들한테도 거 보니까. 분명히 했을 거고 또 이 언어 폭력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보아온 거고 이 어머님이 그 언어 폭력에 아주 순종적으로 당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장 약한 세력이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 딸한테 또 다시 똑같이 퍼부는 자기가 거예요. 받은 걸 하고 있다고. 예.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며느리한테 아유 복수하듯이. 저거 어디다 써? 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뭐 이런 거. 근데 이 피해자가 10년간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범행 있기 1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끊은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끊은 거겠죠? 병원을 안 갔겠죠. 아마 뭐. 그랬겠죠. 만약에 병원에서 약을 끊게 했으면 그건 이제 완치가 됐다는 표현을 쓸 텐데 약을 끊었다는 거 보면 자의로 이제 약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반적인 우울증은 보통 6개월 정도 약물 치료하면 완치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이나 약을 계속 먹었다는 거는 제대로 치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의 어떤 개입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이 피의자가 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방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같이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픈 거 너 요즘 기분이 어떠니 말을 걸 이유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은 이 야구방망이라는 도구가 왜 하필 이 도구였는지. 아버지가 예전에 뭐 오빠를 때리거나 남동생을 때릴 때 야구방망이를 자기를 사용한 때렸을 걸 수도 있죠. 자기를 본인을. 때렸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누군가를 네. 그 어떤 뭐 흉기로
그러니까 집에 식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몽둥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서 때려서 살해를 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야구 배트를 환불하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화해를 시도하잖아요. 커피를 같이 둘이 먹자. 네, 화해를 시도했는데 어머니에게 또 무참하게 무시를 당해버리거든. 자기의 그런 시도가. 그랬을 때 이 피의자가 느끼는 분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어리석었던 혹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맘먹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감 마스터는 심한 말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너무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엄마처럼 그렇게 악다구니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이제서야 좀 이해가 지금 되는 이해가 것 가죠. 같아요. 피곤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들의 기본 레퍼토리가 내가 저걸 왜 낳아서인 것 같아요. 저도 내 팔자야 뭐 네, 이런 엄마가 거지. 집안일이고 바깥일이고 많이 하셔서 되게 피곤하신 상태에서 이제 넋두리 하거나 뭔가 제가 피곤하게 하면 그럴 거면 나가버려까지 많이 네, 맞아요. 들어봤는데 시리즈예요, 그래서 시리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딱 중2병 있을 때죠. 나 진짜 생모 찾아갈 거라고. 진짜 생모를 찾아갈 거야. 바지 입으면서 진짜 우리 엄마 찾아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중2 때? 네,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옆에 방문에 서태지 사진 붙어 있고 막 이랬던. 근데 다행히도 저는 한편으로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어머니가? 해주셔서 그 약간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추라는 거라는 생각이 어머님의 밀당이 대단하셨네. 보통 엄마들이 어머님 밀당의 그렇지만 원조야. 그래도 살만했어요. 좀 힘들었고 조금 안타까운 말도 들었지만 또 반대로 또 곽정은 씨도 난 널 믿어 이런 얘기도 들었고 힘이 되는 반대로 힘이 되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저랑 관계를 회복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미안했다 고맙다. 아니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우시면서 내가 너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참 고맙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반전이면서 제 인생에 되게 큰 힘이 됐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연극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막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3, 4살밖에 안 된 조카가 이모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저한테 이 힘이 됐는지 신동이야 뭐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 교수님 어떠세요? 어떤 말 들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잘했다, 괜찮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 잘했다. 괜찮아. 이거. 그렇죠. 그런 거죠. 될 거야 이거요? 근데 전 믿는 말도 좋지만 그냥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 가족이 다른 아닌 사람, 가족이 가족 아닌 다 합해서 누군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정말 기운이 슉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막 해줘요. 뭐야? 고마워. 그러니까 누가 됐든 현영아 고마워 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더 해주고 싶어. 커피잔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가족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그녀. 가족들과 동등한 입장이고 싶었던 소망을 의미한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단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마스터 우리 배 교수님 뭡니까? 이 피의자의 과거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오죠. 말하자면 피의자의 과거를 의미하는 물건이고요. 그녀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꿨던 어떤 시기, 변화의 시기, 그걸 의미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분필 아니에요? 분필? 오르골이네. 오르골이야? 오르골. 음악 소리.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캐롤이 나오고 있네요. 배경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음악이 근데 왜 이렇게 찡하죠? 크리스마스 하면 전 되게 설레이는 날이기도 한데 소외받은 사람들은 되게 슬픈 날이죠. 그렇죠.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뭐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기다렸고
왜냐면 유일하게 제가 원하는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기도 했고 그냥 크리스마스는 항상 너무 기뻤던 기억만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넘쳐나고 길거리에. 근데 반대로 다들 기쁘고 화려하게 보내는데 나 혼자 외롭게 보내면 그 외로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오빠랑 동생은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고 뭔가 이렇게 선물도 사주시고 저녁도 사주시고 했는데 혼자 집에 있어 뭐 이러면서 정신적인 학대가 시작된 날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큰 양말 안에 선물 다 넣어주는 거라 어렸을 때 잠들 때 막 양말 머리맡에 놔두고 자고 막 이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빠랑 남동생은 선물이 있는데 내 양말만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야. 아이 때는 엄청 큰 상처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이게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고 또 추억에 젖고 아련하고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흘러갔던 그 시절 행복했다는 한 시절을 회상할 때 왜 오르골을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틀어놓고, 아주 예, 어렸을 때 예. 행복했다 뭐. 아니면 항상 그런 삶을 꿈꾸고 동경하면서 이 오르곤을 몰래 갖고 있으면서 밤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울고 그랬던 건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단서 VCR입니다. 보시죠. (25년) 전 과거 중학생 시절의 박미희는 밝고 쾌활한 소녀였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이리 앉아봐라. 뭐야? 너무 잘해줬는데. 너 1등하면 갖고 싶어 한 게 이거지? 뭐야?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엄마. 중학교 시절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그녀. 오빠와 남동생 못지않은 우등생으로 엄마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녀의 성적은 나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박미희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는데 철저하게 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이런 걸 아니었구나.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올랐어요. 어머, 정말? 네. 아이고. 자, 이번에 이게 뭐야? 너 이걸 점수라고 받아온 거니? 예전처럼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박미희. 하지만 그녀의 노력도 엄마를 만족시킬 순 없었고 좀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결국 그녀는 고등학교마저 좌퇴하고 말았다. 아이고.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명문대 진학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 연이은 실패로 인해 그녀는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게 됐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딸. 그녀가 원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아이고. 야, 이게 좀 진짜 큰 반전인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냥 여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고 막 폭력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성적이 좋다가 떨어진 자식에 대해서 미움을 막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능력 중심, 학벌 중심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매긴 것 같아요. 저 부모 특히 그럼 어머니. 저 마지막 단서는 엄마가 정말 많이 이뻐할 때 준 마지막 선물인가요? 그때를 동경하는 거죠. 아 그렇네. 근데 돌아갈 수 너무 없는 행복했으니까. 거에 대한 안타까움. 공부를 좀 잘했는데 왜 학교를 그만둔 건가요? 뭐 평소에 이제 마음에 들었던 남학생이 외고를 간다고 해갖고 그걸 따라서 외고를 가게 됐는데요. 아, 이 여학생이? 예, 문제는 이제 외고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문제가 됐던 건 왜냐면 거기는 너무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거니까 버티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등만 하다가. 그렇죠. 어쨌든 그 자기가 못 버티고 자퇴를 하게 되고 문제는 번번이 이제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결국은 미화원으로까지 되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외고 다니는 것 자체로만으로 또 다들 외고 다녀? 야, 외고 다닌대? 이랬는데, 그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저희는 뭐 무조건 1, 2등을 해야 됐나 봐. 막내 아들이 오수를 했어요. 좋은 대단한 명문대에 가려고. 이 집에서 생존하려면 이 막내 아들도 선택이 없었던 거야. 난 무조건 어떤 과가 됐든 명문대에 진학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 어느 곳에 있든 1등을 해라라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도 계속 완벽하기를 기대했던 부모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겪거든요. 항상 1등만 하던 친구가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교 1등이었다 전교 10등이 되면은 그래도 전교 10등인데 이 친구한테는 끔찍한 일처럼 느껴져서 성적 비관으로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충격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회복력하고 복원력 두 개를 얘기하거든요. 복원력은 뭐냐면 스프링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가 와서 꽉 눌렸을 때 다시 이게 원상태로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원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통해서 만들어지냐면은 어렸을 적의 양육에서 좌절과 결핍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확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칭찬받고 이쁨 받고 그다음에 너는 공부만 하면 돼 공부 성적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무너지는 건 내 인생 전반이 무너지는 거고요. 전교 1등, 2등 되고 3등 되면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힘이 전혀 키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일단 우리 가운데서 외고를 나온 분은 곽정은 씨 한 분입니다. 아, 외고 나오셨죠. 참 대단한 분이세요. 능력자예요. 중학교 땐 공부 잘했어요. 사실 이 성적 떨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저도 나름 전교 2등까지 하고 반에선 거의 1등이었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1등만 했는데 당연히 엄마는 외고를 보내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갔더니 반등수에 거의 50명 중에 뭐 40몇 등 이게 처음 찍혀왔을 때 그 충격은 전교 1등 하다가. 굉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 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뭐 구제불능인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았어요? 성적 떨어졌다고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하고 이것이 편집이 안 되면 어머니가 최초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속상해 하시겠지만 뭐 어차피 대학은 간 거. 저는 성적표에 살짝 손을 댔죠. 사문서 위주. 앞을 좀 공문서 위주구나. 공문서 위주. 앞자리를 좀 지우고. 근데 이런 노하우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저가? 그 마지막 직업이 건물 미화원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방대 법대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럼 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사설 건물의 미화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41살에. 그 정도라면 자기를 많이 놔버린 거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미 우울증 언제 30살 때부터 알았다 그러면 학원 강사를 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우울증의 굉장히 상태로 에너지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미화원을 하게 된 거고 그 자기 처지가 그 우울증 때문에 어떤 걸 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미화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훨씬 더 자기를 절망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울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가게 될 때 그게 이제 거의 성격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울증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우울한 기분 아니면 불안, 뭐 불면,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지 증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리고요.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결정하는 능력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소외감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게 우울증의 인지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도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을 듣다 보면 그냥 뭐 개인이 친구가 없었어, 뭐 엄마가 너무했어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공부의 실패는 바로 인생의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나 자식이나 당연히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는 것에 대해서 둘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르골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그녀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받은 선물이자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상징한다. 배 교수님, 판결은 나왔죠? 예, 전속살해 혐의로 이제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 사실은 뭐 살인이고 잔혹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왔어야 되지만은 범행 당시에 망상형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이게 으로 3월 변별 등이 없었다는 것이 감안돼 갖고 어떤 뭐 심신미약 상태인 것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숙진 씨 오늘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받았던 그 부분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 또 이게 권력이 바뀌어요. 힘이 바뀌어요. 배분이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이 소외를 받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좀 힘이 생기면서 서열이 바뀌죠. 우리 동생이 너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자꾸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근데 이게 지금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래서 야, 이거 나한테 되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지했으니까 많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재현 씨. 저는 일단 적당히 방임하고 눈 감아주신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복원력은 사실 엄마 덕분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결국 가장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막대하기 쉬워지긴 하지만 훨씬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자신은요? 저는 뭐 아이들을 이제 생각하면 지금부터 참 잘해야겠다. 환경이 참 중요하니까 또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양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거, 요 나이대에는 꼭 해줘야 될 거 다시 한번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업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존재감을 잃은 그녀. 오랜 세월 지속된 엄마의 차별과 언어 폭력으로 그녀의 병적인 증오심은 커져만 갔다. 결국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 엄마와 딸. 그녀가 원한 건 엄마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Like the leaves at my feet, he's a victim of gravity. The unbearable color of things gets him down. And as his raincoat covers me, we know it was never raining.